그럼 이제 트럼프 2.0과 1.0의 환영 차이를 얘기하자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 정재영 센터장님 2기가 1기와 확연히 다른 그 정책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분들마다 시각이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1기와 2기의 시작은 1기 때는 이제 중국이 좀 수동적이었다고 하면 이제 중국은 되게 주동적으로 나가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중국과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패권 경쟁일 수도 있고 헤게모니 경쟁인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거죠. 특히 경제, 기술 부분. 왜냐하면 뭐 과거에는 솔직히 미소 간의 냉전 때는 우리가 뭐 군사 경쟁 이런 경쟁이었다고 하면 앞으로의 미중의 핵심은 경제 기술이에요. 그리고 어떤 국가가 그 스탠다드를 만들어 나가느냐. 저는 이게 앞으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최근 몇 년간 이 중국의 변화를 보면서 이제는 대국이 아니라 강국이에요. 제조 강국으로 가고 있고 이게 중국의 어떻게 보면 가장 스탠다드를 만들 수 있는 힘인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수 시장이죠. 중국이 말하는 14억 그리고 주변 국가들까지 하는 그 인구.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주로 외교안보 측면에서 연구를 하면 지금 중국이 이 소위 말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얘기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그래서 요새 나온 게 이제 브릭스라든지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브릭스와 글로벌 사우스라는 이 거대한 시장을 지금 중국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지금 여론은 아직까지 소위 G7 서방에 맞춰져 있는데 이미 브릭스 경제 규모가 이미 G7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그 격차는 저는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오로지 뭐 미국, 유럽이라고 하는데 근데 중국 내에서는 이미 브릭스라든지 글로벌 사우스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딥시큐가 됐든 화웨이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이러한 중국이 갖고 있는 막대한 이런 제조 능력과 이러한 것들이 그들 국가에 지금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이제는 우리도 되게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거를 그냥 남의 일처럼 본다고 하면 한국의 경제는 공간이 저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을 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국의 기술이 빠르게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게 이제 그 기회 요소보다는 이제 위기 요소로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미국이 반도체를 중국 반도체 제재하면 상당 부분 우리한테 좀 시간이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최근에 매체 보도를 보면 벌써 디램 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한국의 반도체 코미터이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의 어떤 그런 지정학적인 요소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빨리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한국 반도체 다른 산업도 큰일 나겠다 이런 위기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중국과 그 한중 간의 협력을 지금처럼 이렇게 축소시켜야 될 것이냐 중장기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금 들고요. 또 기회 요인을 좀 상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기술 협력, 이 미중 패권 경쟁 하에서도 한중 간의 그런 공간이 좀 열릴 수 있을까요? 그 공간을 만들어야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도대체 지난 6년 동안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관심 가지신 분은 없습니다. 그걸 가져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트렌드가 계속하고 있고 중국의 제조 혁신으로 가장 지금 핫하게 중국이 보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투자를 하려고 하고 협력을 하려고 하고 우리 기업의 스탠스가 매우 중요하죠.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그다음에 그 사업 방향성에 따라서 어떤 식의 우리가 이 스트래티지를 만드냐에 따라서 이게 좀 중요하다. 일단은 업종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금의 부분에서는 우리 절대 다를 수가 없다. 인적 자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제, 자금 그다음에 인재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히 명확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저는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수소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한중 간의 수소 분야는 미중 간의 충돌의 지점이 별로 없는 지점이고 이 아젠다는 어차피 글로벌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수소 산업에 대한 역량들 그건 여러 가지 이렇게 수소 에너지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매우 접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이 매우 많다. 이걸 발굴하고 공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글로벌 중국이 지금 미국이 자꾸 때리니까 중국 정부도 나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이 제일 많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미 간에 FTA를 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들어오는 그게 배터리 기업 여러의 지금 첨단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과의 어떠한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삼국과의 진출을 글로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중국 기업이 한국 들어와서 협력하는 부분에서 미국이 뭐라 한다?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우리나라 짓는데
그건 미국이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균형적인 전략을 가지고 기업적인 이거는 기업의 전략도 중요하고 정부가 막아주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지금 변화되고 있고 오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한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지를 국익의 관점에서 기업은 이윤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뭐 zelensky 대통령의 가셔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결국 이제 약육강식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노상 얘기하는 게 뭐 이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만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대만이 우크라이나화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정센터장님, 미국이 이 대만 문제를 전략적 자산으로 중국과 좀 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의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는 대만을 중요한 카드로 보고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만을 위해서 미국이 희생을 할까? 중국과 전쟁을 할까? 두 강대국이?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어떤 경제적인 수단, 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이런 거를 위한 하나의 카드로서는 쓸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이번에 내가 그래서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중국과 전쟁한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트럼프가 첫 내각 회의에서 기자가 질문을 해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 보호할 겁니까? 하니까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얘기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만 나는 시진핑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두 마디로 했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분명히 이 대만이라는 카드가 유용을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이 대만을 위해서 뭔가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 생각하고 그거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의 군사력, 중국의 제조 능력 이게 옛날의 중국이 아닙니다. 특히 왜 최근에 뭐 뉴스 보면 미국이 한국에 와서 뭐 선박 제조해 달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지금 선박 제조 능력이 하나 만드는데 9년, 10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 뭐 뉴스 보니까요. 중국은 지금 세계 최고 선박 제조 능력을 가지고 그 선박 제조 능력뿐만 아니라 뭐 미사일 능력, 모든 능력.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저는 중국이 상당히 전략적인 관계가 있지만 제일 지금 우위를 보는 게 뭐예요? 자원과 가스, 희토류 이런 거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면 무기 생산량, 제조업 능력의 핵심이 뭡니까? 자원이에요. 에너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된다고 했을 때 그거를 과연 그렇게 미국이 그걸 모를까?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과거의 어떤 좀 접근으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심화되면 될수록 대한민국이 경제 안보 정책 면에서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느냐 이게 사실 국익 차원에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 그리고 대한민국이 취해야 되는 어떤 외교적인 방향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짧게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략적 자율성의 가장 핵심은 역시 기술이라고 결국은 기술이 그렇죠. 나라를 지키고 산업을 일으키는 하나의 핵심이라고 봐지고요. 우리가 중국의 이 굴기를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현장에서도 오래 있었고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굴기가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될 거냐 여러 가지 많은 학자들이 또 다른 견해가 있지만 저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중국의 2023년도 기준으로 중국의 대졸 졸업자가 1200만 명. 그 중에 이공계가 700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고요. 스템 졸업자 한 500만 명. 10분의 1만 온다고 하더라도 이 디지털 인해 전술의 인력이기 때문에 또 중국의 강력한 어떤 하나의 스포트 이런 부분들로 보면 아까 딥시커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고객차들을 확보해 나갈 것인지 정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한 것들, 그다음에 앞에서 전문님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글로벌한 지정학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생활일 겁니다. 앞으로 미중 간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국제 이슈로 접근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알려면 그만큼 우리의 적응하기 위한 그래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정치가 지금 경제를 삼키고 있죠. 그러니까 전략적 자율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건 간단합니다. 어떤 게 국익을 위한 것이냐를 딱 보면 됩니다. 우리는 한미 간에도 국익을 위한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있죠. 그럼 한중 간에도 국익을 위한 것들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정치가 경제화될 수 있고
그게 함께 호흡해야 되지. 어느 산하의 개념으로 수직의 개념으로 가면 특히 지금 대한민국 사태에서는 앞이 잘 안 보인다. 간단하게 지금 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지금 미국도 변하고 있고 이 국제 질서가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 질서가 급변하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건 한국의 국익이에요. 우리의 국익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주변 국가들과 가능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어차피 한국의 국익은 경제 발전, 국민들이 그렇게 안정적이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가능하면 국가 이익을 중심에 놓고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제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변하는 세계 질서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스탠스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갖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상당히 앞으로 미래에 위험에 도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루었고 제국주의가 아니었던 나라 중에서 글로벌 탑 10을 만들어낸 나라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중추 국가로서 큰 역할을 해낼 수 있으라고 봅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